안녕하세요. 옛날의 부자 이야기에 관한 고전 단편소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명문대가의 계집종이 돈을 많이 모아서 자신이 직접 남편감을 골랐다는 획중보 해부택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옛날에 양산에 오시성을 가진 성량이라는 사내가 살았답니다. 사람됨이 어리숙해서 겨우 집신을 삼아가며 먹고 살았는데 집신 모양이 영 볼품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소년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오씨가 만든 집신을 보고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이 신발을 한양에 가져가서 팔면 좋기 100냥은 나가겠는데요. 그러자 오씨는 그 말을 진담으로 듣고는 곧바로 집신 7죽을 묶어서는 등에 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올라간 오씨는 길가에 집신을 풀어놓고는 지나가던 사람이 집신 값을 물으면 한양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으며 지나가 버리니 며칠이나 장터에 앉아 있어도 집신 한 짝을 팔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한양에 재상집에 하녀가 있었는데 나이는 박년 16세로 용모도 이쁘고 몸놀림도 민첩하며 총명하였답니다. 그녀는 정해주는 혼인을 마다하며 신랑은 마땅한 사람으로 자기가 직접 골라서 혼인하겠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녀는 우연히 오씨가 펼쳐놓은 집신전 앞을 지나가다가 집신 값을 터무니없이 높이 불러서 집신 한 짝도 팔지 못하는 오씨를 보고는 내심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하녀는 며칠간 오고 가며 보았지만 오씨는 여전히 값을 터무니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녀가 오씨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내가 집신을 모두 사려는데 얼마면 되겠어요? 모두 7죽이니 70냥이요. 그래요. 그럼 나와 같이 가서 돈을 받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이리하여 오씨는 등에 집신을 지고 그 하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집이 으리으리하게 크고 높았답니다. 하녀는 오씨를 자기가 기거하는 행랑채로 데려가 앉으라고 하는데 오씨는 집신 값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하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룻밤 머물고 가라고 하더니 술과 안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잠깐 있더니 저녁밥을 내오는데 그릇이 정결하고 반찬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오씨는 시골에서 풀떼기나 집어먹던 사람이니 평생 처음 보는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 깜박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잊고 저녁이 되자 하녀가 말하길 이왕의 손님이 이렇게 여기에 오셨는데 오늘 밤은 나와 한 이불을 덮으시면 어떠시겠는지요? 하네요. 오씨가 당황해하며 나야 좋지만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소. 그러자 하녀는 불을 끄고 옷을 벗고는 오씨와 온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하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오씨를 목욕시키더니 장롱에서 새 옷을 꺼내어 입히는데
오 씨의 풍채가 혼하였습니다. 하녀가 말하길 이왕에 그대가 나의 지아비가 되었으니 마땅히 대감님에게 선을 베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뜰 아래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소. 하녀는 바로 대감에게 들어가 고하길 쇳내가 지난밤에 지아비를 얻었으니 현신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하냐 들어와 보이도록 하라. 오 씨가 바로 들어가 마루에 올라 절을 하니 재상을 모시던 자들이 오 씨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말하길 나는 명색이 시골 양반이요. 비록 지금은 하녀의 남편이 되었지만 결단코 뜰 아래에서 절을 할 수는 없어. 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대감은 허허 그 계집종이 고를 만하구먼.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오 씨는 재상집의 행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씨의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매우 지혜롭지 않아요. 돈을 쓰려면 안목도 커야 하고 품은 뜻도 활달해야 해요. 하면서 오 씨에게 엽전 한 꾸러미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세요. 하였답니다. 밤이 되자 오 씨가 돌아와서는 배가 고프지 않으니 술과 떡을 사 먹을 필요가 없고 종일 돌아다녀도 달리 돈 쓸 곳이 없으니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왔소. 하자 아내가 말하길 아니 길가에 거지들도 많은데 어찌 그들에게 주지 않았소. 오 씨가 말하길 아,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려. 하고는 다음날 또 엽전 한 꾸러미를 들고 나가서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땅에 엽전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거지들이 모두 달려들어 죽는데 그 모양이 가관이었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오 씨에게는 매일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씨는 유심히 생각해보니 그 많은 돈을 거린에게 주어버리는 것이 부질없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활터로 발길을 돌려 한량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들에게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며 매일 나눠 먹으니 어느덧 오 씨는 그들과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초라한 집에서 글 읽는 가난한 선비들과도 사귀면서 그들에게 양식도 대주고 지필묵도 조달하니 모두들 입을 모아 오 씨는 요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였답니다. 게다가 오 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중국 역사책인 사략이며 강태공이 썼다는 병법서인 삼략이며 소무가 쓴 병법서 등을 배우도록 했답니다. 이로써 오 씨는 대략의 병법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 씨의 아내는 남편을 공부시키느라 수만전을 썼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활 쏘는 법을 배워서 입신양명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오 씨는 본래 건장한 사내였고 또한 한량들과 함께 공수를 연마하였기 때문에 철전이든 세전이든 모두 멀리 쏠 수 있게 되었고 병법에 관한 무경칠서를 모두 깨친 터이니 급기야 무과에 응시하여 어렵지 않게 합격해서 홍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 아내는 그 홍패를 깊숙이 감추고는 일체 집사람들이 모르게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오 씨에게 내가 저축한 돈이 모두 10만 냥인데 이제껏 당신이 쓴 것이 거의 7만 냥이나 되니 이제 3만 냥이 남았네요.
이제 당신은 행상을 하셔야겠어요. 합니다. 그러자 오씨가 말하길 내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어찌 알겠소. 듣자 하니 요즘 대추 농사가 폭망했다는데 충청도의 어느 곳에 대추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네요. 그곳에 가서 대추를 몽땅 사가지고 오세요. 이에 무씨가 아내의 말대로 충청도의 그 마을에 가보니 되려 가을 농사를 망쳐서 들에는 낯을 들 일이 없고 줄지어 쓰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오씨는 그 광경을 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모두 뿌려주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적선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 돈이 다 떨어질 판인데 장차 어떻게 살려고 이러십니까? 하고는 다시 1만 전을 주면서 면허 농사가 팔도가 다 망쳤는데 유독 황해도의 몇 마을이 조금 괜찮다고 하네요. 그곳에 가서 목면을 다 사가지고 오세요. 하자 오씨는 또 황해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역시 충청도에서 했던 것처럼 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이제 남은 돈은 만전뿐이에요. 박박 긁어서 다 드리는 것이니 이것으로 낡은 옷가지들을 사서 북도로 가서 삼배와 인삼 가죽으로 바꿔오세요. 또 전처럼 낭비해서는 안 돼요. 오씨는 또 시장에 가서 낡은 옷 수십 벌을 사서 싣고 함경도로 갑니다. 함경도는 본래 면화농사가 토질에 맞지 않아서 면이 귀하기가 급값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여 날씨가 따뜻한 겨울날에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씨는 돈을 물같이 쓰니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안면에서부터 육진까지의 헐벗은 사람들 모두에게 사가지고 온 옷들을 죄다 나눠줘 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달랑 치마와 바지 한 벌뿐이었답니다. 이러니 스스로 한탄하며 내가 이제 8만 전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무슨 낯으로 집사람을 다시 보겠는가. 차라리 호랑이나 표범의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한밤중에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절벽을 타고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니 갑자기 빽빽한 나무 사이로 등불이 반짝이더래요.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하룻밤 잘 것을 청하니 한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하길 이 밤중에 이런 깊은 산골에 무슨 일로 오셨소? 하면서 안으로 들이고는 저녁상을 내오는데 대접이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에 무씨는 가지고 있던 치마와 바지를 주니 노파가 크게 기뻐하며 바로 입어보고는 백배치사를 하며 절을 하더랍니다. 오씨는 반찬으로 나온 나물이 산삼임을 알고 이 나물은 어디에서 캐온 것이오? 하니 노파가 말하길 이 근처에 도라지 밭이 있어서 매일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또 캘 것이 있습니까? 하니 노파가 나가서 수십 단을 내보이는데 모두 산삼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손가락만 하고 큰 것은 정강이 굵기만 하더래요. 조금 있더니 문 밖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가 말하길 우리 아이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작은 날개가 돋아서 종종 벽 위를 날아다녔지요. 저의 애비가 그것을 지지기도 했는데 날개가 여전히 다시 생기더라고요.
자라서 힘이 뛰어나니 행여 화를 당할까 싶어 애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사냥이나 하면서 먹고 살지요. 제 애비는 벌써 죽고 나 혼자 쟤를 데리고 살고 있지요. 이어서 아들을 향해 말하길.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너는 들어와 절을 올리도록 해라. 이 손님이 내게 치마와 바지를 주셔서 몸을 가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은인이시구나. 아들이 들어와 절을 하였다. 이튿날 아침 오씨가 노파에게 청하길 도라지 밭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니 노파가 오씨와 함께 산마루 하나를 넘어 이르러서 가리키는데 온 산이 산삼밭이었습니다. 종일 산삼을 캐고 보니 크기가 비록 다르지만 그 중에는 역시 동자삼이 많았고 다 합하면 흡사 5, 6발이는 좋게 되었습니다. 오씨가 산 속에 말이 없으니 장차 어떻게 가지고 갈꼬? 노파의 아들이 내가 온 산까지는 져다 드릴 테니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수레에 싣고 가시오 한다. 오씨가 그의 말대로 원산에 와서 말을 빌려 인삼을 싣고 그의 집에 돌아왔다. 그의 처에게 그간의 전말을 다 이야기하니 그의 아내가 기뻐하며 말하길 그대가 적선을 많이 하니 하늘이 보물을 주었네요. 오늘 집에 돌아오신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이 마침 우리 대감님의 회갑이라 만주백관들이 모두 모일 것이니 당신이 모든 공경대부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면 연줄로 벼슬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산삼 큰 거 5개를 골라내어 대감에게 들어가 바치며 말하길 셋내의 낭군이 행상차 나갔다가 이 물건을 얻어왔습니다. 해서 대감마님 전에 바칩니다. 재상이 크게 기뻐하며 오씨를 불러들이라. 하니 아내는 이미 준비한 세립과 찰립을 오씨에게 입혀 들어가게 했다. 재상이 오씨의 복장이 뜻밖인지라 이것이 무슨 복장인가? 소인은 년전에 묵과에 급제를 했는데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느라 홍태를 감추고 대감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먼. 역시 신수가 훤하구먼. 조금 있으니 여러 공들이 순서대로 도착하여 재상이 들고 있는 인삼을 보며 말하길 이런 진귀한 물건을 대감 혼자 맛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뿌리씩 나누어 주지 않으시려오. 얻은 것이 이것뿐인데 어찌 나눌 수 있겠어? 하자. 오씨가 그때 옆에 있다가 말하길 소인의 행장에 남은 산삼들이 있으니 나누어 드려 대략이나마 성의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는 인삼을 가져와서 각각 3뿌리씩 공경대부들에게 바쳤다. 대부들이 크게 기뻐하며 묻기를 저자가 누구요? 하니 내가 아끼는 계집종의 사내라오. 그러나 명색은 향족이요. 그리고 무과 출신이고요. 그러자 여러 공경들이 말하길 대감댁 기부로 이런 무인이 아직도 초사한 자리에 얻지 못했으니 어찌 대감의 허물이 아니겠소. 저 사람이 무과 급제한 것은 나도 역시 지금 알았소이다. 호호. 해가 기울어지니 여러 공들이 취하여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자 오씨는 그 인삼을 헐값으로 팔아 수십만 전을 벌었습니다. 이후 제공들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어 얼마 안 가서 오씨는 무겸선정관에 임용되었고
차차 절차대로 승직하여 수사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몸값을 내어 양민이 되었고 두 내외는 백년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 부자 이야기. 고전 단편 소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득현부 빈사성가업입니다. 현명한 아내를 얻은 가난한 선비가 가업을 이루었다입니다.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서 부녀자의 신분으로 천냥의 적은 돈으로 감초를 매점하여 폭리를 남겨 집안을 크게 일으킨 현명한 부인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집도 가난하고 아내도 잃은 채 학동들 10여 명을 모아 가르치며 그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시골 고향에서 아내를 새로 얻었습니다. 그 부인이 선비집에 시집을 와서 보니 집이하고는 흙담으로 둘은 벽만이 있을 뿐 쓸쓸하고 황량하기가 그지 없었답니다. 한대 식량도 없어서 가장은 굶주림을 참으며 책만 읽을 뿐 집안 살림을 일체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당숙 중에 공부대의 대장으로 있는 자가 있었는데 부인은 남편에게 권하길 시당숙에게 천냥을 빌어서 집안 살림의 미천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합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하길 빌려주려 하시겠소. 그리고 내 평생에 남에게 이런 일을 말해본 적이 없어. 하더래요. 결국은 갓 시집 온 신부가 직접 시당숙에게 원컨대 천냥만 빌려주시어요. 1년 안에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숙 집안의 사위와 부녀자들 자식들이 모두 놀랐겠지요. 모두 입을 모아 말하길 시집 온 지 며칠도 안 된 신부가 친척에게 천냥을 꾸어달라고 하다니 도대체가 뭘 지각하고 예의를 모르는군. 하며 시끄럽게 떠들며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당숙이 말하길 그렇지 않다. 내가 지난번에 그 신부를 보니 녹록한 사람이 아니더구나. 편지 한 통으로 천냥을 쉽게 발설한 것을 보면 그 신부의 뜻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다. 마침내 당숙은 답장을 써서 흔쾌히 천냥을 빌려주겠다고 허락하였답니다. 읽고 부인은 그 돈을 받아 다락에 잘 보관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지만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일체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부인이 집안을 돌아보니 누구도 부릴 만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결국 남편에게 공부를 배우는 학동 무리들을 불러 모아 떡이며 과자 등을 주고는 비단 가게에 가서 비단을 사오게 하였대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비단 주머니를 예쁘게 만들어 학동들에게 차고 다니라 하였답니다. 학동들이 좋아라 하며 감복하였겠지요. 그들 모두를 불러 심부름 시킬 수 있었으니 하인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인은 학동들 각각에게 2명씩을 주며 너희들 몇 명씩 조를 짜서
성원의 약방이나 여러 여권의 집을 다니며 감초를 사가지고 오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을 계속하니 시중의 감초가 모두 바닥이 났겠죠. 값이 무려 5배가 껑충 뛰었습니다. 부인은 이때 사들인 감초를 모두 다 팔아서 3, 4천냥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집도 사고 하인도 드리고 집안 살림 도구들을 장만하니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시당숙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써보내고 1,000냥을 갚았습니다. 그러자 당숙집 식구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1년 기한이 아직 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서 부인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형부라고 칭찬을 했답니다. 당숙은 신부를 크게 기이하게 여기며 새로 산 집에 와서 보고는 1,000냥을 돌려주려 하며 말하길 이 돈을 놀려서 치부의 미천을 삼거라. 합니다. 부인이 사양하며 말하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이 공색하지 않고 향리 친척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어찌 부자가 되려 하겠는지요. 그리고 부자는 대중들의 미움을 받게 되니 진실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며 한사코 사양하며 받지 않았답니다. 이와 같이 부인은 실 뽑는 것이며 바느질이며 재주가 있었고 살림도 잘하는 등 집안 다스리는 범절의 규모가 있었답니다. 자손이 현달하여 평생 군색하거나 궁핍을 모르며 부부가 행복하게 백년해로 있다고 합니다.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한꺼번에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른 후에 되파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불법에 속하지요.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돈을 모어 자신이 직접 남편감을 고른 하녀 이야기와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현명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